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뒤늦게 피아노 공부를 시작하고 하위 10% 수준이었던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기까지 타고남보다는 인내와 끈기가 진정한 재능임을 절감한 순간이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악보를 읽고 반복 연습하고 연주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무한 연습은 피할 수 없는 루틴이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에 쉽게 질려버리는 성향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았기에 폭넓은 시선으로 질리지 않게 그리고 평생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부법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에게만큼은 이 귀한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죠. 이제 여러분께 나눌 5가지 공부 아이디어는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전형적인 루트에서 관점을 살짝 바꾸어 공부의 신선함을 30년째 유지하고 있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뻔하지 않은 공부법을 여러분의 피아노 일상에 조금씩 적용하신다면 습관적으로 피아노에 앉아 루틴에 끌려가던 여러분의 공부 시간에 활기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잡식성의 음악 청취자가 되라입니다. 잡식성의 음악 청취자. 클래식 전공 학생 중에 저는 되게 꾀돌이였어요. 그래서 한 장르에 국한되지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섭취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물론 클래식에 더 몰입하면서 관련 음원을 듣는데 시간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긴 했지만요. 발라드, 영화음악 OST, 트로트, 심지어 KTX에서 들리는 그런 국악 멜로디까지 다른 장르의 곡에서 느낀 그런 선율의 아름다움과 감동은 오히려 피아노 곡의 연주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수많은 멜로디를 내면에 흐르게 하는 그런 잡식성 음악 감상 루틴을 생활화한 덕분에 어떤 장르이건 노래를 끌고 나가는 방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곡은 달라도 선율을 노래할 때 수평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멜로디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표현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생기는 순간 모든 곡을 기본 이상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며 제 감정을 팍팍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기르게 되면서 뭐 간단히 3곡 정도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가요, 성시경님의 내게 오는 길 같은 뭐 전주에다가도 제 마음을 좀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재즈 느낌의 클래식같이 볼콤의 우아한 유령의 이런 두꺼운 화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곡도 제법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KTX 하차 안내방송에서 들리는 이렇게 경쾌한 국악 멜로디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막 흥을 실어서 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접근 방법은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래미상 6회 수상에 빛나는 뮤지션 제이콥 컬리어, 그분의 음악 세계에서도 진하게 배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에서 성장한 그는 크리스마스 때면 가족들이 이제 합창곡으로 미니 음악회를 하는 것이 전통일 정도였대요. 근데 그 이후에 전자음악, 재즈, 아카펠라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음악 언어의 확장을 통해서 차별화된 그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소위 클래식 애호가이던 아니면은 제가가 아니죠. 여러분이 소위 클래식 애호가이던 아니면 실용음악 학습자이건 간에 멜로디를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편식하지 않고 그냥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피아노를 취미로 치시는 분들도 피아노 곡에만 한정이 되지 마시고요.
클래식 음악 안에서도 감상 영역을 더욱 확장을 해가지고 성악기악, 합창, 오케스트라 곡까지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저는 독주와 더불어 반주를 이제 복수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첼로, 오보, 그 다음에 성악 반주를 무척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주자 혹은 이제 합창단과 호흡을 하면서 제 노래도 같이 지켜가는 과정을 되게 많이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곡을 치면서 좁은 시야로 보던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더해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뭐 라디오 클래식 채널도 있고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다 좋아요.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의 귀에다 마구마구 노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습실에서 벗어나서요. 오감을 일깨워줄 예술 현장 학습을 나가자는 거예요. 좀 약간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제가 방구석 연습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큰 그 변화를 준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건 뭐였냐면 학생한테는 되게 살 떨리는 거죠. 석박사 입학시험을 보던 순간이었어요. 당시 음악 역사 시험 그 문제들이요. 진짜 독특한 나머지 멘붕이 오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곡이 하나가 제시가 되는데 작곡가가 누군지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전혀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곡의 특정 한 페이지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야, 악보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곡의 곳곳에 이제 여기에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곡이 그러면 이 모든 너의 유추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작곡가의 어떤 시대 곡이겠니? 이걸 너가 논리적으로 설득해봐. 이렇게 탐정처럼 마치 유추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여서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동안의 제 음악 공부가 좀 단답형으로 답을 내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식의 공부였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가분들이 왜 그러시잖아요. 악보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분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한 곡의 어떤 요렇게 일부분이더라도 악보에 드러나는 그런 작곡가의 음악적 언어, 뭐 어떤 관점, 그런 시대 배경적인 특징 이런 것들 악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걸 추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피아노 공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 곡을 테크닉적으로 치고 이제 완성하는 연습 외에 작곡가가 살았던 어떤 뭐 역사 속의 사건이라던가 유의미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 뭐 건축물, 미술 작품 등등 더 잡학다식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곡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서 앉아있는 그런 연습하는 행위 자체도 되게 중요한 공부의 한 부분이지만 곡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의 확장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연결 그런 것들이 더 완벽한 공부법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예시를 좀 드리자면 이런 관점을 확대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시해드리고자 해요. 우선 그러니까 음악 시대별로 곡을 하나를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죠. 마치 마인드맵처럼요. 그래서 곡이 작곡된 그 시대의 뭐 삶의 모습이라던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작곡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당대 유명했던 어떤 미술 작품이라던가 건축물, 뭐 문학 작품 이런 것 등등을 탐구해 보면서 잔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너무 어려운 책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뭐 청소년을 위한 뭐 서양 음악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양 세계사, 음악사, 미술사, 뭐 문학 작품 같은 그런 것들도 이게 소개해주는 그런 교양 서적을 참고로 하나씩 이제 읽되 뭐 전체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을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피아노 책 옆에 이런 관련 책이 한 권 정도 이렇게 딱 구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단계에 꼭 들어가 보시기를 바래 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연습 시간. 참 큰 이슈죠. 연습 시간에 양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아노 연습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유난히 끌리지 않을 때 그래도 좀 뭐 하는 척은 해야겠기에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은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반사적인 반응처럼 막 한홍 스케일 아르페지오로 이제 웜업을 딱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오늘 이제 C 메이저 스케일부터 한 다음에 또
저기 아르페지오도 좀 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테크닉 여기 뭐 이런 식의 체르니 쉬운 곡도 칠 수 있고 이런 테크닉 곡도 좀 양심상 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치는 진짜 솔로곡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되게 일관된 루트를 무의식적으로 타고 있지 않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만 해도요,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는요, 엉덩이 싸움과의 막 전쟁을 선포하면서 심하게는 10시간 이상 피아노 앞에 시간을 보낸 적도 꽤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유학을 간다는 건 내가 진짜 공부를 대놓고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끈기의 끝을 내가 반드시 봐야 돼. 뭐 이런 마음을 이제 다잡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표한 연습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거를 다 안 채우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채워야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 다시 연습실 나와서 집으로 가고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연습을 시간 중심으로 하면 할수록, 양 중심으로 할수록 점점 양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저의 취약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 본능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진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지 연습에 제가 끌려가는 건지 이제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한 달에도 여러 번 국제적으로 이제 투어를 하시던 독주협연 실내악 연주하시는 제 교수님께 교수님은 어떻게 연습 루틴을 그렇게 유지를 하세요? 연주곡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하고 긴급 구조 요청을 좀 해봤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제 이메일로 되게 자세하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 조언들이 제 뒤통수를 정말 땅 하고 때릴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우선 추천해주신 방법은 연습 시간을 최대 4시간 이상은 넘기지 말래요. 그리고 같은 곡을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너무 오래 매이지 말라고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습했던 패턴과 너무 다른 방법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리사이틀, 그러니까 이제 독주회를 풀로 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최소한 한 4곡 정도는 치게 되거든요. 작곡가별로. 그러면 시대가 이제 제가 이제 연습할 때 그걸 자꾸 전체적으로 반복하면서 곡을 이제 긴 범위를 연습하기보다는 시대가 서로 다른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일부도 있고 한 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하나, 저 시대에서 하나 이런 걸 뽑아서 조금 더 그 낮게 곡들을 심도 있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이 곡에 대해서 신선함을 유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된 연습으로 계속 같은 방식의 곡을 해석하면요, 저도 모르게 진짜 소리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되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언이 저한테는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곡을 치더라도 어떻게 습관에 의한 반복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곡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이 시점을 계기로 인해서 소리장인이 되기 위해 특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소리의 음질, 그리고 어떻게 다채롭게 소리를 표현하고 후천적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음악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몰입하는 시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현재 배우시는 곡을 연습해오던 그런 고정된 패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런 고정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을 더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첫째 날이 되길 바라요. 자, 연습하던 곡 순서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특히 최근에 올린 제 유튜브 채널에 4가지 소리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그 신선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요, 나만의 음악, 진정한 스토리텔러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 실감나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뉴스 특보를 보는 중인데요, 미국 동부에 100년 만에 역대급 폭설이 1m가 넘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랑 나무가 막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 전기까지 끊겼으니 한파에 진짜 고생 많이 하겠네, 이렇게 공감은 하지만 좀 막연하죠. 정말 내 얘기 같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여러분이 출근을 하려고 집 밖을 나왔어요. 그런데 밤사이 1m 넘게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형체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눈폭탄이 팍 내린 거예요. 그 상황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본다면 이때부터는 이 폭설이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피아노를 치다 보면 악보를 읽으면서 눈으로, 귀로, 손끝으로 이런 느껴진 멜로디, 화음의 매료가 되긴 하지만 이 음악이 진짜 정말 나의 이야기로 스며들듯이 다가오려면 좀 더 이 체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자,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악보를 읽던 지금 내 모습에서 진짜 이 음악이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온다.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멋지지 않나요?
게다가 내 연주가 다른 이에게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터칭을 해주면서 아름다운 연주로 그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자, 실제로 대가 연주를 듣게 될 때도요, 첫음부터 느껴지는 이런 곡을 막 끌어가는 엄청난 아우라,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 연주자가 알고 보면 그 곡을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만의 철학이 담기기까지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음악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진지한 취미생분들부터 전공자분들도 더욱 음악과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나만의 관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공부 방법은요, 약간 셜록 홈즈와 같은 추리하는 묘미가 들어있어서 할수록 재미가 있는 공부법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만들어서 드렸던 이 오감 포인트랑 약간 연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선 클래식 피아노 곡 기준으로 학습한다고 했을 때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에 대한 간략한 일대기, 그리고 그 곡의 장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곡가가 속해 있는 음악 역사상에서의 그 시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곡가가 속해 있는 그 시대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게 풀어놓은 역사책을 좀 발췌독으로 훑어보세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도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작곡가의 곡은 작곡가 자신의 개성이 묻어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생존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음악 스타일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곡에 연습하는 것과 병행이 되면서 내 내면에 자연스럽게 이 모국어처럼 계속 쌓이게 돼요. 자, 그리고 곡을 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또 뭐냐면요, 짧은 소품들이 아주 유행을 했었던 19세기 낭만 시대의 표제 음악을 쳐보시는 건데요. 표제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요, 작곡가들의 의도를요, 제목을 통해서 이제 곡의 특징을 내포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곡을 뜻해요. 그래서 작곡가가 그 의도를 제목을 가지고 오롯이 이제 느끼게 만들어줘서 그게 좋기도 한데, 결국 그 음악을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렇게 내는 과정에서 제목이 음악적 표현에 많은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이제 큰 미술 전시관에 가시면 일단 그림의 제목을 한번 보고 그림과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서 연관성도 생각하고 감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최근 제 학생분들에게 필수로 드리고 있는 윌리엄 줄록의 On a Paris Boulevard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리의 거리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제목처럼 시작 부분은 파리의 한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들어가고, 물론 제목이 없이 작품을 치더라도 곡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 표제를 가진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곡과 나의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제목이 있는 캐릭터 피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곡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느낌을 시각적인 장면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여러분만의 그 곡과의 약간 간극이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5가지. 5가지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모두를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워낙 훌륭한 연주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연습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강의 보는 시간에 진짜 시간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상 시청을 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연습하는 것보다. 근데 그리고 그게 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병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알려주는 가장 힘 안 들이고 저병하는 방법, 이런 강의를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는 방법은 분명히 경험 그리고 결과치까지 만들어낸 분이니 노하우가 점철된 엄청난 팁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방법을 열심히 반복해서 보고 와, 이런 방법도 있다니 신세계인데? 라고 감탄을 하는데요. 영상이 끝나면서 여러분의 이 감탄도 같이 끝나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의 실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고퀄의 영상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그 내용을 보았다고 해서 그 개념을 완전히 체득을 했고 고로 나는 그렇게 칠 수 있어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동적인 연주를 본 후에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한동안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겠다 의욕이 한 뭐 일주일이고 2주고 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동기부여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국 깨닫게 된 점은 우리가 학습자로서 제대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연주를 통해 알게 된 단 한 가지라도 내 연습과 내 연주에 실제 적용을 해봐서 시행착오를 해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포인트를 바로 알려드리면 연주 영상, 뭐 강의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다고 했을 때 끝난 후에 내가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만의 뭐 음악, 영감 노트 뭐 이런 걸 만드셔도 좋고 연습 다이어리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기억할 하나의 포인트 이걸 처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연습하는 곡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참 피곤할 수 있는데 이건 분야를 막론하고 진짜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레슨을 받는 것에는 진짜 이곤이 났던,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 때도 레슨 받은 직후에는요 바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연습실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악보에다가 저만의 표기로 레슨의 핵심들을 바로 복기하는 훈련을 꼭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다른 연주자의 해석을 참고하기 위해 음악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 접근 방법으로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임윤찬님의 제가 그때 편곡한 아리랑 곡을 지난 영상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피아노는 음을 치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서 이런 긴 음에 따라 나오는 음을 또 따라 나오는 이런 식으로 긴 음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음을 약간 부드럽고 작게 조절해주면서 더 연결을 아름답게 하는 이 원리, 이걸 여러분이 실제 치는 곡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쇼팽의 이별의 노래를 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멜로디는 자 지속되는 음이죠.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음을 자 또 지속되죠. 길죠. 그 다음에 지속되죠? 또 따라 나오는 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속되죠? 계속 디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서요. 이렇게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따라붙는 음에 대한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실질적인 적용이 들어간 방법이 되다 보니 이런 아웃풋 중심의 공부법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제가 소개해드린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유학 시절 저에게 뭉클한 감동을 줬었던 한 학생의 성장기를 짧게 나눌까 해요. 위에 5가지 원리와 연장선에 있는 얘기니까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메디라는 3학년 미국인 학생과 레슨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차로 직접 손녀딸을 픽업해 주시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레슨을 시작하던 당시에 단순한 멜로디를 읽을 때조차 유난히 이제 줄과 칸의 개념을 되게 어려워했었고요. 집중력이나 학습 속도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우리 메디는 집중력이 짧아서요 30분 이상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걱정이 되신 나머지 레슨실 문 밖에서 막 앉아 계실 정도로 손녀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메디의 이런 선입견을, 메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줄칸의 개념이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을 없애주려고 새로운 곡을 건반 위에서
표현해 나가는 작업이 오히려 되게 재밌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곡과 연결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 곡을 막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 패턴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곡의 캐릭터를 막 연결시키면서 반복을 최대한 새롭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 곡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녹음하기 미션을 즐겨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 과정을 통해서 줄칸 읽는 정확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곡을 음악적으로 막 치고 싶은 욕심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쩔 때는 너무 녹음을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충분히 잘 쳐, 이렇게 말했는데도 막 자발적으로 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연습한 거를 또 녹음해서 막 자랑스럽게 들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정말 즐겁게 레슨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졸업을 앞두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와의 마지막 레슨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항암 치료로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었던 어머니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한 번은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면서 선물과 함께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메디가 음악을 참 사랑하는 아이가 돼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와의 이런 레슨 경험이 기존의 고정된 학습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이렇게 한 아이, 한 학생의 음악적 역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알게 된 잊지 못할 사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5가지 공부 방법이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선생님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노래를 막 강제로 끌어내는 듯한 그런 노래하는 방식에 머무르셨었다면 이제는 내면에서 시적인 감성이 아주 풍부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다면요, 애정을 팍팍 담으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신선하게 바꿔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소리의 진심인 저의 다음 강의도 기다려주세요. 안녕.